네, 기사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동자의 도일란이라고 돼 있죠. 당국은 어떻게 하려는가? 우선 여기 네모 박스 친 핵심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으로 못 가서 안달이다.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든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공통으로 돌아서 금년 3월 중순에 이르러는 부산으로 몰려드는 조선 노동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먹어야겠다고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겠다고 부산으로 몰려드는 조선인 노동자의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는 다 일본으로 건너갈 사람들이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진제 당시부터,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제 당시부터 조선인의 도항이 거의 금지되었으므로 그들은 이 땅 밖으로 쫓아내는 환경은 한층 더하야 아울러 가려는 데를 갈 수까지 없게 하였다. 요 내용은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쭉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기사가 옛날 기사를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 기사는 굉장히 서사적입니다. 요즘처럼 딱딱하지가 않아요. 어떤 감정도 좀 들어가고 이야기체로, 구어체로, 전형적인 구어체로 하기 때문에 읽기도 편하고 읽었을 때 좀 뭉클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작년 일본 진제 때 생명의 위험에 놀래서 급히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 노동자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6만 명이 넘었다 한다. 그때는 오직 목숨을 보전할 생각뿐이요 나온 뒤에 어떠한 곤란이 있을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혹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다 하더라도 어찌 다른 날 곤란을 염려하여 당장 생명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랴. 그러나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벌써 죽지 않고 나온 것을 후회하였을 것이다. 살았다는 기쁨이 미처 나지 못하여 죽지 못한 후회가 벌써 머릿속에 가득한 이 불쌍한 정경이 과연 어떠한가? 누구든지 눈설은 타국에 가서 많지 않은 노임의 목숨을 메고 지내는 것이 어찌 그의 즐거운 배려만은 생활은 날로 난경에 빠지고 직업은 갈수록 구할 수 없다. 이게 당시 조선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일본으로 갔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들을 쫓은 것이다. 그들이 처음에
쫓아보낸 환경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제 어떻게든지 먹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이 부산항으로 몰려오는데 그 숫자를 알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가겠다고 한다. 이 상황을 쭉 이 기사의 전반부입니다. 세로라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줄이 막 헷갈려요. 자, 여기 2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면 가든 걸음을 돌이킬 수도 있겠지만 마지못하여 가는 길이 가느니 길은 아무리 하여도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무정한 넓은 바다를 앞에 놓고 나날이 가지 못할 갈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들게 되었다. 그들의 불쌍한 경우와 당국의 무리한 금지에 대하여 이미 본보뿐 아니라 명보의 여러 이름난 매체에서 모두 다 보도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이 제가 살짝 대충 한번 읽어보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 그리고 조선인들의 사회적인 병폐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부산에서 나온 대표자의 말을 듣건대, 그러니까 부산에서 나온 대표자라는 그냥 이때 당시 표현으로 부산에서 올라와서 말을 전해준 어떤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상해회, 서로 사랑하는 무슨 회가 생겼답니다. 상해회라는 데서 관청에서는 못 가게 하는 것을 자기네는 가게 하여서 가게 할 수 있다 하여서 먼저 노동자의 심리를 해서 그러나 본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게 할 수 없다. 전형적인 뭡니까? 이건 사기꾼이죠? 사기단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회에 들어와야 일본에 갈 수 있다. 관청은 못 가게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밀항을 시켜주는 단체 같습니다. 밀항을 주선하는 단체. 해서 어디까지 읽었죠? 예. 고하야 상해회 입회가 곧 일본에 가는 노정인 줄로 알게 하고 입회금이 폐값이니 하여 폐값? 무슨 말인지 어쨌든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여서 구차한 주머니 속을 쉽사리 빼앗았다고 한다. 그런데 떠나보낼 때 이르러는 겨우 하루 40명가량씩 밖에 되지 못하므로 먼저 간 사람은 갔거니와 뒤에 있는 못 간 사람들은 간신 다 그의 노자가 가기 기다리는 동안에 다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 미뤄지면서 여기 입회하고 대기하는 동안 노잣돈 다 잃는다는 겁니다. 이렇듯 박절한 형편이 가기를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심리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입회를 해도 가질 못하니까 노잣돈을 날린다는 거죠. 그런 급한 심리, 곤경에 빠진 이런 그 심리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심리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가장 많이 낸 사람은 가장 먼저 보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일제시대 일본인이 미웠답니까? 조선인이 미웠답니까? 일본 순사가 악랄했답니까? 조선인 순사가 악랄했답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가진 것이 뇌물에까지 쓸만한 여유가 있을 수 없었다. 간신히 어떻게 판비하여 준 사람이 있었다 한들 줄 것이 없어서 묵는 사람에 비하면 줄 것이 없어서 머무르는 사람에 비하면 아주 소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뇌물 주면 빨리 가는데 그 뇌물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즉 간신히 노자를 하여서 이패금만 없이 하였을 뿐이 이러면서 쭉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려면 앞에 기사로 가야 되는데 이 뒤의 내용은 그러니까 그겁니다. 더 악랄하게 등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를 깎아줄게 하면서 돈을 더 받고 그리고 보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숫자를 다 못 보내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서 이 기사 말미에는 그러니까 당국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하라. 이런 당국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동대지진 이후에 조선인 도항을 제한했던 금지령을 좀 풀어라. 우리 조선인들은 지금 일본에 가겠다고 난리고 그 북새통에 조선인을 등쳐먹는 조선인들이 이 말썽이다. 그러니까 일본 당국자는 조선총독부 당국자는 이 말을 들어라. 이 민중의 호소를 들어라. 보내달라. 일본에 보내달라 이겁니다. 당시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가 우리 일본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노예로 조선인을 잡아갑니까? 자, 다시 전체를 조망을 해봅시다. 노무 동원된 조선인의 연 인원은 약 72만 명이라고 합니다. 1939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이 노무 동원된 연 인원은 72만 명. 이거를 당시 이 중에서 34만 명, 그러니까 47% 절반가량이 석탄 광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일본에 징용 갔다, 일본에 가서 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약 절반가량은 석탄 광산에서 일하셨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시기별로 보면 1939년에 모집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계약을 맺은 대행사에 부탁을 해서 대행사가 알아서 자기들 방법으로 노무자를 모집을 해서 그거를 보고하면 일본인 기업에서 노자나 이런 거를 다 대가지고 일본으로 체재비까지 지불을 해서 데려갔다. 이게 모집동원. 1942년부터 관알선. 관이 직접 개입해서 사람을 뽑아서 일본 기업으로 보내주는 관알선. 1944년에 징용. 그러니까 좌파 표현으로 하면 강제징용이 1944년에 시작된 겁니다. 광복 바로 전해. 그런데 이우연 연구원에 따르면은 징용이 실행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4년 10월부터 징용을 실제로 시작했는데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회계연도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통계나 그런 거를 정리하는 1년 단위로 정리하는 회계연도가 3월 31일까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1945년 3월까지 기록이 이제 1944년 징용 기록인 거고 1945년 징용 기록은 나오지 못한 거죠. 왜냐면 1945년 8월에 광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944년 10월부터 45년 3월까지의 징용한 기록, 징용
징용을 했다라는 거죠. 6개월 동안.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세운다 하면서 일제시대 전체에 무슨 강제징용을 하고 강제징용을 하고 막 노예사냥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딱 6개월 있었습니다. 6개월. 자, 194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인구 분포상 16세에서 50세, 그러니까 징용 대상자인 조선인 남성의 숫자를 대비해서 보면은 약 72만 명, 그러니까 72만 명을 간 거는 7%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징용이 시작되고 노무 동원된 조선인은 당시를 살고 있던 16세에서 50세의 조선인 남성의 약 7%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모집과 관할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44년에 제1조선인,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194만 명. 그런데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때 당시에 피동원된 신분의 조선인 노무자를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2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44년, 45년 패전 당시는 회계 기록이 없으니까 44년 걸로 비교했을 때 광복 직전에 제1조선인, 그러니까 광복이 되기 전에 44년부터 45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 출신자, 제1조선인 중에 190명이 되는데 그 중에 170만 명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왔냐? 아까 말씀드렸죠? 마치 엑소더스처럼 항구로 몰려들어서 도항을 했던 자발적인 도항자, 노무 동원이 됐는데 근무지를 이탈해서 도주한 자, 또 계약이 2년 계약이 만료됐는데 일본에서 돈 많이 벌어 일본에 남아있을래 해서 일본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온 유학생, 외교관 등 합법적 거주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데리고 온 가족이나 친척들, 이렇게 해서 170만 명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저는 물론 못 겪었지만 어른 세대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과연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에 대중이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제가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할 때 모든 세계의 정치학 서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다. 어느 정도 수준, $10,000 이상 되는 그 국민 총 경제 수준,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 $20,000 정도, $10,000였나 뭐 한 몇천 달러, 최소한 그 정도는 도달을 해야 비로소 정치 체제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 민주화를 이룬 모든 국가들이 그랬다. 그런 논문을 원문도 읽어보고 다 제가 읽어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독재는 했을지언정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수백 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굶어 죽고,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가고, 가뭄 오면 쌀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더 살기 힘들었다는 거죠. 물론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일제시대가 더 낫다. 그런데 아무리 일제시대 때 조선이
전쟁 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전쟁 후보다는 나았을지언정, 일본 본토에 비하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물론 이걸 가지고 좌파는 일본이 수탈을 해서 그렇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난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가난입니다. 그걸 최초로 가난에서 구제를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년층과 노년층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에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서 뭘 하든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 돼야 되는 겁니까? 돈 벌러 일본 갔었다. 그 말을 왜 못하는 겁니까? 학자들은 돈 벌러 일본 간 조선인들 많았다. 왜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못하는 겁니까? 왜 연구를 왜곡하는 거죠? 기자들. 그 시대에 안 살아본 현재의 기자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때 일본으로 수백만 명이 갔다. 100만 명 이상이 도항을 해서 갔다. 도항이고 노무 동원이고 해서 갔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갔었다. 이런 얘기를 왜 못 쓰는 겁니까? 왜 이런 진실을 외면한 채 친북 세력이 주도하는 조직적인 반일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서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명백하게 일본의 노예 사냥을 다녔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유포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좀 무리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유럽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 난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까 동아일보 기사에서 그랬죠. 셀 수 없이 많았다. 도항하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오죠. 170만 명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다. 가서 살고 있었다.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일본으로 갔다는 거는 지금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좌파단체 어디서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조선을 탈출해서 갔던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건 위대한, 어떻게 보면 가족을 살리겠다는 어떤 가장이나 장남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걸 왜 부끄러운 일로 치부하고 사실대로 말을 못하고 일본에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작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징용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해서 일본이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간 것처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선동을 해가지고 노동자상을 만들겠다고 후원금 털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신병 아닙니까? 나라 전체가 정신병 아닙니까? 제가 끝으로는 제가 앞서 했던 일본에 간 우리 할아버지들은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그 방송에 자기가 듣고 자랐던 증언을 달아주신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선친도 일본에서 일했고 두 분의 당숙은 징용으로 일본으로 오셨는데 지원하였다. 나의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소작농사로는 살기가 어려워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하여 일본에 오는 것이 좋겠다고 아버지가 권유했던 것. 광산이란 초보자가 막장일을 할 수 없다. 숙련공,
숭룡공조차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만 하는 극히 위험한 현장인데 초보자가 막장일을 맡으면 함께 몰살할 뿐이다. 그리고 임금 문제는 어렸던 나도 기억을 한다. 차별이 없었다. 어릴 적 나의 기억에 한국 사람은 너무 노름과 술이 문제였다. 사회 문제였다. 어딜 가나 싸움과 노름말만 나오면 한국 사람이었다. 당숙들이 징용으로 군수공장에 간 것은 전쟁 말기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징용은 1944년에 10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진행이 된 겁니다. 전쟁 말기였다. 한국 사람은 일본군에 가지 못하다가 전쟁 말기에 한국 청년을 군에서도 받기 시작했다. 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후의 길은 100% 나의 어릴 적 기억 그대로이다. 이 글은 진실이다. 저희 친가도 깡촌인데 할아버지가 일본에 가셔서 돈 벌어서 자수성가하셔서 해방되고 고향에 돌아오심, 진실이 무엇이든 이런 내용 한국에서 방송하기 힘들 텐데 용기가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할아버지도 완전 깡촌에서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일본에 돈 벌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가셨었다. 봄이면 먹을 것이 없어 할머니는 당시 임신을 했음에도 쑥 뜯어 먹고 하셨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세대 어른들부터 들은 얘기를 말하고프다. 외정 때 한국인을 괴롭힌 것은 외놈들보다 동족이라는 한국놈들이었다는 고백이 많았다는 불편한 실상을 알려야 한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 이야기인데 채찍 노동 그런 사실이 없고 다만 임금 지불이 잘 되지 않아서 일본 정부의 국채를 받았고 전쟁 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 증언은 전쟁 말기에 징용된 분에 징용된 분에 관한 증언 같습니다.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군인들한테 지급할 돈조차 없어서 지불을 잘 못했다는 그런 실제로 이런 사례도 물론 있었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이유희 기자님의 팩트 폭격을 응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총각 때 그때가 일제시대였는데 만주로 돈 벌러 가셔서 많은 돈을 버셨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만주로 가셨다고 합니다. 만주로 많이 갔죠. 토지 같은 소설을 읽으면은 만주에 간 얘기, 만주에서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재밌는 그때 당시를 돌아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 돈 벌러 갔다 오셔서 요즘의 자가용보다 자랑스러운 자전거 사서 뽐내고 다니셨대요. 일본 갔다 온 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탄광에서 일하시다 오셨다던군요. 할머니가 복이 있는지 집에 붙이려고 돈을 모으면 탈이 안 생기는데 다른 데 쓰려고 모으자면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없어지더라고 말씀하시더래요. 할머님의 자랑거리가 되어 손주들에게 두고두고 회고하시곤 했죠. 그 말씀으로 노예로 끌려간 건 아니구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친일을 가지고 약 팔아먹는 무리들 신물납니다. 일제시대 때 저희 삼촌이 일본 가서 좀 살다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저희 외삼촌뻘 되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일본 생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일본 패전으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나 보던데 노예로 끌려갔다면 어떻게 일본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고 살 수 있었나 말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다면 일본에 대한 악감정만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학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었는데 유 이자님의 방송을 들어보니 아마도 도항에 가서 돈을 벌며 일본의 신물물, 문화를 접하며 살았던 걸 추억으로 삼는 걸 보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있었거든요. 외삼촌에게서 들었던 그런 얘기를 떠올리니
이유희 기자님 말씀대로 노예로 끌려갔다는 말은 왠지 말이 안 되는 왜곡이며 좌파들의 조작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파들의 전략 전술에 끌려다닐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끔 전술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방송사에서 이 가끔 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갓은 미국입니다. 머리는 한국이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외교 관계에서 영원한 친구와 적은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국제 정세에서 미국만한 우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한국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안보 상황입니다. 그 안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주한미군, 즉 미국이 없어야, 미국을 벗겨버려야 일본이 한국의 머리를 쥐어박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의 머리 위에 있는 주한미군은 갓이다. 그러니까 갓근, 양쪽 볼에 흘러내려서 묶여져 있는 그 갓근, 하나의 끈은 미군이고 한쪽 끈은 미군이고 한쪽 끈은 일본이다. 둘 중에 한쪽 끈만 끊으면 갓은 떨어져 나간다. 김일성이 이미 했던 말이고 지금도 친북 세력들은 이 지령을 아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기회가 날 때마다 쭉 해드리겠고요. 물론 이 방송이 재미가 없는 방송입니다. 현재 뜨거운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는 방송을 하는 게 저도 좋죠. 또 취재도 그런 쪽에 취재를 해서 특종을 남보다 빨리 새로운 뜨거운 사실을 알아냈을 때 특종이라고 해서 스타 기자가 되기도 더 쉽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이 사실 주목하지 않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병폐를 바로잡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도 좋은 기자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종종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건과 별개로 제보해 주실 거 있으면 다른 기자 찾지 마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